네, 내년 긴축의 시대를 앞두고 투자 전략을 잘 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불안한 시기인 만큼 대체 투자도 지금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요. 오늘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삼영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예. 미국 연준의 12월 FOMC에서 밝힌 내년 3회 금리 인상 그리고 테이퍼링은 3월에 끝난다. 저희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긴축에 대한 우려가 이제 시장에 다 반영된 것인지 아니면 계속해서 영향을 미칠 것인지 이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결론은 그 점도표라는 그 점도표를 제시하고 이제 공개하는 게 지금 한 10년 됐거든요. 네. 그 기준이. 근데 10년 만에 제가 이렇게 본 거로는 경험한 바로는 가장 급변한 이번에 그 회의였어요. 네네. 뭐 다들 비둘기를 입고 있다가 매로 갈아탔는데 옷을 바꿔 입었는데 그렇죠. 결론은 긴축 발작 뭐 그런 거 우려도 하고 뭐 그랬는데 전혀 그런 거 없었어요. 네. 시장에 전혀 동요가 없었고 네. 오히려 그거보다는 앞으로 그들이 얘기하고 있는 300억 불씩 3월까지 끝내겠다 해가지고 모든 테이퍼링을 끝내고 이제 언제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어느 속도로 가느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얘기하는 걸로는 8번 올린다고 그러죠. 앞으로 향후 한 2년 동안. 그래가지고 네. 2%대 초반까지 간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12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때만 해도 오미크론이라는 변수가 의학적 판단이 아직 불분명하게 그렇죠. 내려졌을 때 네. 오미크론을 너무 과소평가한 상태에서 발표한 게 아닌가. 네. 지금 뭐 워싱턴 D.C.도 뭐 지금 비상사태가 선포가 됐고 지금 유럽은 난리가 났고 예. 말 그대로 지금 이게 어느 선까지 갈지 다들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점 그러니까 그 지금 뭐 테이퍼링을 어떻게 할 것이다 하는 것들은 이미 오히려 뭐 사람들이 기다리다 지칠 정도로 반영이 미리 다 돼 있었고 시장 금리에도 반영이 돼 있었고 네. 하는데 새로운 변수가 나타나고 있어요. 오히려 그 점을 좀 주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페드가 매파로 변신을 한 건데 내년에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빨리 잡힐지 그러니까 인플레가 언제까지 영향을 미칠지 이것도 계속 가늠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당 기간 오래 갈 것 같아요. 그런가요? 네, 지금 뭐 그 사실 좀 스텝이 꼬였죠. 어떻게 보면은 파월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이나 네. 뭐 지금 뭐 단기적이다 생각을 했다가 지금 이게 본인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네. 지금 뭐 소비자 물가, 생산자 물가, 근원 물가 뭐 삼박자가 다 지금 올라가고 있고 사실 인플레이션을 단기적이라고 그분들이 그 미국에서 예측했을 때는 한 3가지 요인이 있었어요. 인플레이션 지금 오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첫 번째는 기저효과 때문이다. 또 두 번째가 보복 소비 때문이다. 지금 또 마지막 게 이제 문제인데요. 공급망 문제 때문에 공급망 수요 사이드보다는 공급망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제 근데 앞에 두 가지 이제 그 기저 효과하고 보복 소비 같은 거는 어느 정도 잠잠해지면 내년 상반기 정도에는 안정이 될 것이다 해가지고 네. 인플레이션이 안정이 될 것이다고 했는데 거기까지만 해도 이해가 가는 대목인데 공급망 문제하고 연관된 게 이제 또 노동력하고 원자재 문제, 인력의 문제, 실업률 문제 이런 것들이 이제 연관이 돼 있는데요. 지금 미국에요. 그러니까 신규 채용 공고가 너무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지난 몇 년 대비해가지고 신규 채용 공고는 막 쏟아지고 있는데 일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과거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 않고 네. 오히려 퇴직자 수가 또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3가지 여기도 요인이 있는 것 같은데 첫 번째가 이제 재정 지출을 하도 해가지고 이제 실업 급여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몬타나주 같은 경우는 뭐 300~400만 원씩 아무것도 안 해도 네. 주정부에서 주었었고 지금은 거의 끝났어요. 끝났는데 또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이제 집에서 그러니까 그만둔 사람들이 퇴직자들이 그냥 놀고 있는 게 아니라 집에서 뭐라도 해요. 네. 뭐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하고 뭐 프리랜서 비슷한 업종을 갈아타가지고 그러니까 전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부업 비슷하게 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는 게 익숙해지고 대중화돼 있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재산이 증가했어요. 예. 주식,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바람에 상대적으로 이들이 그렇게 빈곤하지 않다. 내가 지금 과거에 일했던 것처럼 그 서비스 업종에 나가가지고 풀타임으로 위험을 무릅쓰고 이 코로나를 무릅쓰고 그러지 않더라도 심리적으로 네. 부가 뭐 어느 정도 만족이 돼 있고 충족이 돼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일하고 싶지 않다. 이게 회복이 될 수 있을까? 조만간에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이 다시 제자리를 찾고 돌아오려면 원래는 파월 의장이나 바이든 대통령 생각 그쪽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내년 상반기 최소한 여름까지는 인플레이션이 한 2%대 3%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다. 지금 예측을 했었는데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내년 말이나 돼야지. 그쪽에서 얘기하고 있는 기대 네. 인플레이션이 좀 안정적으로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조금 전에 긴축 발작이 일어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연준이 금리 올리겠다 그러고 비둘기인 줄 알았는데 짠하고 옷을 벗어버리니까 매가 딱 나타나는 상황인데 문제는 그럴 만도 한 게 긴축 발작이 안 일어날 만도 한 게 BBB, 이 빌드 백 베러라고 하는 정책으로 1조 7천을 또 푼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빠지는 부분을 또 다른 부분에서 메꾸고 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긴축 발작은 일어나지 않고 미국 경제가 지금 4분기 7% 성장을 예측하고 있고요. 유로존 2%, 중국 4%에 비해서 거의 배 수준으로 지금 미국 경제는 좋거든요.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보면 결국 인플레이션 문제는 내년 말까지도 갈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면 미 연준이 이야기한 3월까지 긴축하겠다, 완결 짓겠다. 이건 약속 지킬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러면 저희들이 환율 측면에서 놓고 보면 달러 강세로 갈 것이고 중국 위안화 약세로 갈 것이고 금값은 달러가 강세로 가니까 떨어질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여러 가지 대체 투자 쪽이니까 이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 왔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 2022년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는. 환율 문제는요. 제가 몇 달 전부터 금년 안에 어떻게 보면은 1,200원은 찍을 수도 있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근접하고 있어요. 그렇죠. 1,190원 넘어섰죠. 네네. 넘어서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여기서 환율 문제는 미국하고 미국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중국하고 같이 좀 곁들여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중 양국이 G2가 다 같이 지금 자기네 통화를 좀 비싸게 가져가는 거를 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 본인들은 수출보다는 수입 물가, 지금 공급량, 그렇죠. 뭐 원자재, 뭐 등등의 문제점들이 계속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네. 수입 물가를 잡겠다, 수입을 좀 더 용이하게 해가지고 소비를 늘리고 국내 성장을 도모하겠다 하는 측면에서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둘 사이에 껴있고 우리나라는 수입보다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이기 예. 때문에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나라가 우리나라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은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까지는 그렇게 떨어질 것 같지는 않아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인플레이션이 이제 계속 어느 정도 중장기간 지속될 경우 투자처 자산군별로 이렇게 보면은 소위 얘기하는 방어 측면의 자산군들이 있죠. 네. 인플레이션 해칭 기능을 한다고 하는 네. 뭐 원자재를 비롯해가지고 뭐 금도 마찬가지고 뭐 주식 같은 경우는 또 원자재 소재 기초 소재 중심의 주식들 뭐 팁스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주식 채권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이 높아질 경우 역사적으로 볼 때 상관관계가 같이 높아집니다. 그래가지고 주식 채권 포트폴리오만 가져가는 것보다는 계속 진행이 물론 되어 왔지만 대체 투자, 해외 투자, 자산군별로 분산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금 같은 경우가 좀 재밌어요. 작년에 주식은 한 40% 30% 성장을 했고요. 주식 네. 시장이 네. 또 뭐 채권 시장은 뭐 지지부진했었고 그런데 비트코인을 비롯한 코인 시장이 한 60% 성장을 했어요. 금은 그러니까 올해 네. 같은 경우 올 1년 동안 한 5% 성장밖에 아주 못했어요. 예, 뭐 5%. 박스권에 갇혀 있었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대표적인 안전자산이라고 하는 달러는 뭐 어느 정도 성장을 했고 그런데 금을 생각했을 때 금은 왜 저러고 있냐? 어떤 사람들은 금을 대체할 수 있는 게 앞으로는 코인 아니냐, 크립토커런시 그렇죠. 아니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가상 자산들이 금을 대체한 뭐 가상 금이라고 하는 비트코인이 대체하는 게 아니냐 하는 얘기도 하고 있는데 그건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가상 자산은 위험 자산입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볼 때 안전 자산이라고 하긴 그렇고 네.
주식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주식보다도 더 변동성이 심한 그렇죠. 위험 자산에 속해 있는 건데 지금 뭐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그 가상 자산에 아직 네. 그 절대적인 가치가 검증이 안 됐기 때문에 투자자들 사이에서 기대 심리가 반영됐을 뿐이지 금을 안전자산이라 금이 비트코인이나 뭐 가상자산을 안전자산 금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거는 조금 시기가 이르다. 조금 더 검증이 돼야 된다. 네. 그럼 금값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제가 생각하기에는 금값이 앞으로 반등할 것이라고 보고 네. 있습니다. 예, 뭐 어쩔 수 없이 인플레이션이 도래하고 안전자산, 뭐 주식도 마찬가지고 신흥국에서 선진국으로 갈아타야 되고 이제 네. 지금 그런 움직임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환율도 마찬가지예요. 금이 내년 상반기 아마 여름까지는 어느 정도 반등해가지고 네. 본연의 금의 위치를 안전자산으로서 찾을 가능성이 아주 크다. 네. 그러니까 눈여겨봐야 된다. 뭐 대체 투자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체 투자라고 해서 모두가 다 방어적인 경기 방어, 네. 인플레이션 방어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잘 골라야죠. 자산분 그렇죠. 안에서 잘 고르는 게, 그러니까 전략적 자산 배분이 먼저 굉장히 중요하고요. 네, 네. 또 그 안에서도 이제 내려가 보면은 이제 전술적으로 요새 나오고 있는 두 가지 테마, 앞 시간에도 네. 패널이 와가지고 얘기하던데 ESG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관련된, IT 관련된 예. 그 테마, 그 섹터들을 대체 투자 자산군 안에서도 그 영향을 아주 직접으로 받는 것들이 있어요. 네. 뭐 리츠라고 해서 다 똑같은 리츠가 아니다시피 네. 그런 것들을 순간순간 잘 골라가지고 그렇죠. 예 갈아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식 채권은 전통 투자고 이제 저희가 대체 투자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봤는데 지금 인플레이션을 해지할 수 있는 뭐 금이라든가 이런 안전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다. 그럼 내년에는 저희가 뭐 탑픽이라고 해야 될까요? 확실한 이제 대체 투자 자산을 꼽자면 어떤 쪽을 가장 집중하면 좋을까요? 글쎄요, 한 가지만 꼽기는 그렇고요. 꼽자면 그 대체 투자들이요, 대체 투자 기존에 있던 전통적인 대체 투자라고 할 수 있는 실물 자산, 원자재, 뭐 부동산, 뭐 등등이 있는데요. 이런 것들의 단점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단점들 중에 제일 꼽히고 있는 게 유동성이 부족하다. 특히 개인들이 투자하기에는. 뭐 기관, 연기금들이 투자하기에는 긴 호흡을 가지고 큰 규모의 투자를 하니까 그런 유동성 문제, 수수료 문제, 운용 문제, 위험관리 문제 등을 관리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개인들 입장에서 접근하기에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한 요건들이, 제약 요건들이 있었는데 기존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 대체 투자들이 가지고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서 네. 나오고 있는 상품들이 있어요. 전략과 상품들이 있는데 그중에 요새 나오고 있는 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그 공모형 리츠 상품 네. 관심이 많은데 뭐 주식하고 비슷하게 거래를 할 수 있고 네. 유동성 측면에서 아주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지고 있죠. 소액 투자, 부동산에 투자하고 싶은데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고 또 뭐 본인이 원할 경우에는 장기간 보유할 수 있고 네. 고정 수익을 얻을 수 있고 배당 또 캐피탈 게인도 얻을 수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세금 문제예요. 세금 문제. 부동산에 투자, 부동산이라는 섹터가 굉장히 매력적인 꼭 네. 우리가 피해가면 안 돼야 되는 그런 투자처일 수도 있는데 제일 큰 단점이 특히 국내 같은 경우는 세금 문제예요. 양도세, 증여, 뭐 등등의 세제 뭐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세금 문제를 어느 정도 우리가 절세할 수 있다. 금융 종합 과세에서 좀 우리가 좀 가볍게 갈 수 있다. 2023년까지 금융 종합 과세에서 이제 좀 배제해 주기로 한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들도 있고 국내는 원래 3호형 리츠 시장이 먼저 시작을 했고요. 네. 이제 3호형 리츠 시장이 됐다가 지금 현재는 3호형 리츠 한 600개 중에 한 10% 정도가 공모형 리츠 시장에 이제 진출을 했어요. 네. 공모형 리츠 시장에 진출을 해가지고 규모 면에서도 한 10% 정도가 공모형 리츠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쪽도 굉장히 좀 제가 주목을 하고 있고요. 리츠 예. 시장도 예. 또 3호 시장에서는요. 예.
주식형 사모가 있고 대출형 사모가 있어요. 지금까지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볼 때는 사모 시장에서 보통 PEF라고 하는 주식형 사모 펀드들을 뭐 옵티머스 라임 때문에 좀 약간 그 모양새를 구겼는데 네. 그쪽을 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 금리 인상기, 인플레이션 시기에서는 지금 글로벌 마켓에서는 대출형 사모, 프라이빗 크레딧이라고 표현도 하죠. 프라이빗 크레딧 이쪽 규모가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어요. 공모 시장에서 조달하기 어려웠던 그런 기업들이 앞으로 점점 더 어려워질 수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자금을 사모 시장에서 조달하려고 이제 하는 경향들이 앞으로 늘어날 것이다. 이 안에서도 대출형 사모가 늘어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섹터별로 접근을 하면은 여기서 나오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라이프 사이언스라는 거는 ESG하고 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AI, 인공지능 이쪽이 합쳐진 섹터인데요. 네. 라이프 사이언스 섹터가 굉장히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예. 네. ESG, 디지털 포메이션 관련해서 PEF 사모펀드도 말씀해 주셨고 또 리츠에 대한 안전자산 투자에 대한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대체투자연구원 정삼영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